이게 다 뭐야? 당장 변면해봐.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이었죠.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보, 그게 설명해봐! 상간녀 소송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정리하려고 했다고? 그럼 언제부터였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아버렸어요. 설마 우리 만나기 전부터? 여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휘청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든 솥장이 구겨지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친양자로 입양해 제 성을 물려준 아이. 둘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13년을 기다렸던 첫사랑과의 결혼. 제가 그토록 꿈꾸던 가정.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야기는 13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년 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대학 입학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사람들도, 거리도, 빠른 지하철도. 그리고 저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죠. 덕분에 좋은 대학에는 합격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3월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신입생들은 벌써 몇몇씩 그룹을 이루어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안녕? 혼자 있어? 갑자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녀를 봤어요.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아니, 예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듬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같은 과네. 나는 김지연이야. 너는? 저는 이준혁이요. 말 놓자. 우리 동갑이잖아.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다녀야 하는데.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저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과의 인기녀였어요. 예쁜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도 밝고 좋았죠.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멀리서. 1학년 첫 학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에서 1등을 했어요. 과톱이었죠.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서툴렀지만 공부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응? 무슨 부탁인데? 나 이번 학기 성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같이 공부 좀 해줄 수 있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저는 그녀와 주기적으로 만나 공부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주면 그녀는 집중해서 들었죠. 와, 준혁아, 너 진짜 설명 잘한다. 교수님보다 낫네. 그녀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빛나는 사람이었고 저는 너무 평범했으니까요. 아니, 평범하기도 뭐한 그냥 어둡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여전히 가끔 함께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에 있었죠. 준혁아,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응? 너 나 좋아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기회인 걸까요? 제가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지만 저는 아니, 우리 그냥 친구잖아. 비겁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지, 친구지.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그녀를 봤어요. 캠퍼스 중앙광장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제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과 선배였어요. 3학년이었고 학과에서 유명한 인기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죠.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도 있었어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그녀와는 따로 만나지 않았어요. 학과 행사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함께 공부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그 선배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4학년 말, 저는 전문직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녀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공부에 집중해야 했죠. 졸업식 날,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녀는 그 선배와 함께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잘 살아. 행복하길 바랄게. 저는 속으로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완전히 눈을 돌렸죠.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전문직 시험 준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2년 동안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전문직을 갖게 되면서 제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연애에는 서툴렀어요. 2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7이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무심코 SNS를 하다가 문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김지연, 13년 전 제 첫사랑.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쳐봤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뻤어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결혼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최근 사진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DM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나 이준혁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반가워.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다가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할래? 커피라도 한잔 하자. 13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약속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혁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죠. 그리고 근황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너 결혼했어? 아니, 아직. 너는 결혼했지? 응, 그 선배랑 결혼했어.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졸업하고 결혼했어. 아들도 낳았고.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우리 남편 3년 전에 죽었어. 뭐? 교통사고였어. 순식간이었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못 봤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애 키우면서 일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혼자 육아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녀는 자신의 힘든 일상을 이야기했고 저는 들어줬어요. 만날수록 제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13년 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아, 나 너랑 교제하고 싶어. 한강공원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준혁아, 나 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재혼이고. 괜찮아. 나는 네가 좋아. 염치 없이 어떻게 그래. 미안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연락했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애 한번 만나볼래? 드디어 그녀의 아들 서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살 남자아이였어요.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이가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삼촌 좋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우리 한번 해보자. 진심이야? 응, 너 진심인 거 알겠어. 그리고 서준이도 너를 좋아하고 나도 너랑 있으면 편해. 13년 만에 제 첫사랑과 드디어 연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서준이와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4살 아이가 이제는 제 손을 먼저 잡으려 했습니다. 삼촌 왔어? 응, 왔지. 서준이 보고 싶어서. 나도 삼촌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서준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지연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준혁아, 진심이야. 너랑 서준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설득했습니다. 특히 4살짜리 서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이 약해지셨죠. 결국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 서준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1년 후 지연이가 임신했습니다. 준혁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저는 지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 서윤이가 다 태어났습니다. 5살이 된 서준이는 정말 든든한 형이 되었어요. 동생이 울면 달래주려 하고 장난감도 같이 갖고 놀았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가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서윤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서준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 뭐? 정말? 응, 서준이는 내 아들이야.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내 아들로 만들고 싶어.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히 친자식이 되는 거였어요. 서준이의 호적에서 친아버지 기록이 지워지고 제가 친아버지로 등재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상속 문제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서준이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들었을 때 서준이와 서윤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녁에는 가족 외식을 했습니다. 6살 서준이와 돌진한 서윤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한 저녁.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가정이야.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 1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신발장 위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편물 가져다 놨어. 확인해봐. 지연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집어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법원? 무슨 일이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고인은 제 아내, 김지현. 소장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최진석과 피고 김지연은 수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년 전. 그건 제가 지연이를 다시 만나기 전부터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지연이가 놀라 돌아봤어요.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아, 그게 설명해봐. 상간녀 소송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연이는 휘청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그게 회사 상사? 유부남이랑? 그것도 우리 만나기 전부터? 거실 한쪽에서는 서준이와 서윤이가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지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정리하려고 했다고?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죽고 힘들 때 위로해줬어. 회사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나랑 만날 때도? 나랑 교제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야. 너를 만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정리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서준이가 동생 서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2살 배기 동생을 달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 서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준이, 제가 친양자로 입양한 아이. 법적으로 완전히 제 아들이 된 아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13년을 기다렸던 첫사랑. 그녀와의 결혼. 서준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인 것. 친양자 입양을 완료했을 때의 감동.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저만 진심이었던 걸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재웠어요. 아빠, 엄마, 헤어지는 거야? 6살 서준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가? 모텔이든 찜질방이든 가야지. 지금 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저는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혼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준이는 이미 제 아들입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완전히 제 친아들이 됐어요. 이혼하면 파양을 해야 할까요? 6살 아이가 친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이제는 양아버지한테도 버림받는 건가요? 서윤이는 어떻게 하고요? 제 친아들인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집에 와. 우리 이야기하자. 저는 휴대폰 바탕화면을 봤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년을 기다린 사랑, 꿈꾸던 가정.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